서울의 늦가을은 차가운 바람에 낙엽이 휘날리고 회색 하늘 아래 거리엔 어느새 겨울 냄새가 묻어난다. 비 오기 직전에 습기 찬 바람이 종종 코끝을 간지럽히는 그날 오후, 성수동의 조용한 골목 끝에 작은 국밥집 하나가 있었다. 간판은 오래되어 글씨가 반쯤 지워졌고 창문 틈으로는 따뜻한 국물 냄새가 은은히 퍼져나왔다. 간판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장국밥, 백사장. 그곳에서 일하는 민재는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언제나 낡은 앞치마를 허리에 두르고 분주히 움직이는 청년이었다. 27살. 그의 눈빛에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배운 듯한 깊은 그늘이 있었다. 이곳은 그가 일하는 곳일 뿐, 그가 진심으로 원했던 곳은 아니었다. 민재는 주방장이 아니라 국밥을 손님에게 날라주는 단순한 홀 서빙 직원이었다. 가끔 손이 부족하면 설거지나 재료 손질도 도왔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다. 자신이 원래 꿈꾸었던 인생은 이게 아니었다는 걸. 어릴 적 민재의 꿈은 요리사였다. 진짜 요리사. 음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요리사. 한때는 정식으로 요리학원에 다니며 배워본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인생은 생각처럼 쉽게 흘러가지 않았다. 어머니가 병을 앓기 시작하면서 민재는 그 꿈을 내려놓고 현실에 발을 디뎠다.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학원도 그만두고 식당에 취직한 것이다. 그렇게 국밥집의 서빙 직원이 되어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불안정한 미래, 하루벌이 월급, 멍하니 반복되는 일상. 그럼에도 민재의 가슴 한켠엔 아직도 요리를 향한 불씨가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때때로 주방에서 국물 끓는 냄새를 맡을 때면 그 꿈이 다시 선명해지곤 했다. 민재 오빠. 밝고 씩씩한 목소리에 정신이 돌아왔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하운, 이 식당에서 함께 일하는 막내 직원이었다. 그녀는 장난스레 민재의 손에 종이 쪽지를 쥐어주며 말했다. 백 사장님이 계산대 좀 봐달래요. 나 책상 정리 좀 하고 올게요. 그런데 오빠 진짜 다시 해볼 생각 없어요. 민재는 말을 흐리며 멋쩍게 웃었다. 무슨 말 하는지 알지마. 그냥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그는 고개를 돌려 주방 쪽을 바라보았다. 백 사장님이 여전히 국물간을 보고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다 민재는 한숨을 내쉬었다.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지금 이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모든 걸 걸어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자신에겐 없다고 느꼈다. 그때 주방의 맞은편 구석 테이블에 한 남자가 조용히 들어왔다. 말끔하지만 약간은 지친 듯한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 조용히 한켠 자리에 앉아 가게를 둘러보며 무언가를 살피는 듯한 눈빛이었다. 어서 오세요. 뭐 도와드릴까요? 민재가 다가가 정중히 인사했다. 특국밥 하나 주세요. 그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왠지 모르게 위험이 느껴졌다. 그 남자의 명함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강민석. 하지만 그땐 민재는 그 명함에 주목하지 않았다. 그저 평소처럼 국밥을 준비해 내놓았다. 강민석은 첫 숟가락을 뜨고 나서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감고 국물 맛을 천천히 음미하듯 느끼고 있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 모습을 본 백 사장님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다. 뭔가를 느낀 듯한 표정. 민재는 호기심이 생겼지만 애써 외면한 채 다른 테이블로 향했다. 몇 분 뒤 강민석은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무언가를 적은 메모지를 국밥 그릇 아래에 살짝 밀어넣은 뒤 식당을 빠져나갔다. 민재는 그가 나간 후 테이블을 치우다가 그 메모지를 발견했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 5호의 생약 제23도와 조미인의 잔이거로 마세요. 손이 저절로 떨렸다. 그 한 줄의 문장이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을 노크하는 소리처럼 마음을 흔들었다. 민재는 멍하니 출입문 너머 사라진 남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건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기회일까? 그 순간 구석 테이블에서 급작스러운 소란이 일었다. 강민석이 앉았던 자리였다. 그는 갑자기 숨을 헐떡이며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고 얼굴이 급격히 창백해졌다. 그의 손이 떨리고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저분 왜 저래요? 한 손님의 외침이 가게의 평온함을 산산조각냈다.
모두가 당황한 가운데 민재는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혹시 흡입기 갖고 계세요? 천식약이라도. 그는 무릎을 꿇고 강민석의 상의를 풀어 호흡을 도왔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만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어릴 적 간호사였던 어머니가 동네 사람을 응급처치하던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는 그대로 강민석의 등을 부드럽게 두드리며 호흡을 유도했다. 조금만 참으세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강민석은 겨우 의식이 돌아와 있었다. 들것에 실려 나가기 전 그는 민재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고마워요. 그리고 꼭 전화해요. 그의 손 안에는 또 다른 명함 한 장이 들어있었다. 뒷면엔 송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번에는 놓치지 마세요. 그날 밤 민재는 평소보다 훨씬 늦게 자취방으로 돌아왔다. 성수동의 오래된 빌라 4층. 좁은 방 안은 라면 스프 냄새와 눅눅한 습기로 정도 가득했다. 조용한 방,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또각또각 들려왔다. 그는 낡은 책상 앞에 앉아 손에 쥔 명함을 천천히 뒤집었다. 이번에는 놓치지 마세요. 그 짧은 문장이 가슴속 깊이 묻어둔 감정을 뒤흔들고 있었다. 민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눈을 감아도 명함의 글씨가 떠오르고 귓가에 강민석의 마지막 말이 되뇌어졌다. 꼭 전화해요. 하지만 그럴 수 있을까? 지금의 안정된 삶을 버리고 모험을 택한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심장이 뛰고 있었다. 그건 두려움일까? 아니면 기대? 그 순간 방문이 노크도 없이 벌컥 열렸다. 혜은이었다. 오빠, 괜찮아요. 그녀는 민재가 연락이 되지 않자 걱정돼 찾아온 것이었다. 민재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좀 생각할 게 있어서. 혜우는 방 안으로 살짝 들어와 책상 위에 명함을 집어들었다. 이거 그날 그 손님이 준 거죠? 그녀는 잠시 말없이 명함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오빠는 잃을 게 없잖아요.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말 그럴까? 잃을 게 없을까? 그때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이 보였다. 수많은 창문 불빛 아래 누군가는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명함을 들고 휴대폰을 켰다. 심호흡을 한 뒤 숫자를 눌렀다. 심장이 다시 요동쳤다. 정답?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석이었다. 그는 여전히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망설이고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망설인다는 건 이미 마음이 있다는 뜻이죠. 만약 당신이 진심이라면 이 주소로 오세요. Then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뚝! 통화는 그 말과 함께 끝났다. 민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손에 쥔 명함을 다시 바라보았다. 이번엔 뒷면에 적힌 주소가 눈에 들어왔다. 강남구 청담동 3712 레스토랑 라비에르. 청담동.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민재가 알던 세상과는 차원이 달랐다. 며칠 뒤 청담동. 비 오는 오후 민재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급 레스토랑 라비에르 앞에 서 있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허름한 패딩에 운동화, 촉촉한 눈빛을 가진 청년일 뿐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이곳에 어울릴 수 있을까?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오랜만이네요. 강민석이었다. 그는 우산을 접으며 다가와 민재의 어깨를 두드렸다. 가죠. 이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민재는 인생의 첫 번째 문턱을 넘었다. 그 문턱 너머에는 상상하지 못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었다. 불꽃 튀는 주방, 날선 경쟁, 냉정한 평가, 그리고 진짜 요리의 세계. 하지만 민재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른 채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운명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서울 청담동. 흐린 하늘 아래 레스토랑 라비에르의 유리문이 조용히 열렸다. 민재는 강민석을 따라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 속엔 묘한 떨림이 있었다.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뒤돌아설 수 없었다. 실내는 외관보다 훨씬 더 정제되어 있었다.
넓고 깔끔한 주방은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속엔 날카롭고 절도 있는 리듬이 흐르고 있었다. 요리사들은 말없이 움직이며 칼질 소리와 불꽃 튀는 팬 소리만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민재는 압도당한 듯 숨을 삼켰다. 이건 자신이 알던 국밥집의 모습이 아니었다. 완전히 다른 세계, 완전히 다른 질서. 강민석은 민재를 이끌어 주방 한복판으로 데려갔다. 그곳엔 회색 앞치마를 멋지게 두른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다. 날카로운 눈매에 머리는 반쯤 희끗했으며 눈빛엔 묘한 무게감이 있었다. 그가 이곳의 수석 셰프 한철수였다. 이쪽은 오늘부터 우리 주방에서 수습을 시작할 민재입니다. 그 민석이 짧게 말하자 철수는 잠시 민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하듯 바라봤다. 요리 경력은 없습니다. 식당에서 서빙만 했습니다. 좋아. 그럼 설거지부터 해.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롭게 들렸지만 민재는 고개를 숙이며 고요히 대답했다. 네, 하겠습니다. 한숨도 쉬지 않고 바로 뒤편으로 돌아가 싱크대 앞에 섰다. 그의 앞엔 산처럼 쌓인 냄비와 팬, 그리고 칼과 도마, 그릇들이 잔뜩 있었다. 그날부터 민재는 다시 시작했다. 다시 바닥부터. 설거지는 쉽지 않았다. 뜨거운 물에 손이 빨개지고 기름때는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다. 무심코 닦던 도마 하나가 손등을 스치며 피가 살짝 배어나왔다. 하지만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닦고 헹구고 다시 닦았다. 주방 사람들은 그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혹은 무시했다고 보는 편이 맞았다. 누구도 인사하지 않았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는 그냥 어디서 왔는지 모를 수습생에 불과했다. 특히 주방의 부셰프인 도윤은 민재를 노골적으로 견제했다. 도윤은 철수가 가장 신뢰하던 오른팔이었고 동시에 주방 내 권위자였다. 그는 민재에게 처음부터 말을 놓고 지시보단 명령에 가까운 말투로 대했다. 이봐, 민재, 오늘 감자 박스 하나 닦아? 저녁 전에 끝내야 하니까 알아서 해. 지금 이 손질, 네가 한 거야. 이딴 수준으론 식탁에 못 올려. 아직도 설거지 끝 안 났어. 너 진짜 쓸모없네. 민재는 그런 말들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냥 조용히 그러나 묵직하게 손을 움직였다. 언젠가 기회가 오리라는 희망만으로 밤이 되면 모두 퇴근한 뒤에도 민재는 혼자 남아 돔에 칼을 반복해서 내리쳤다. 뜨겁게, 속도, 방향, 칼날의 각도까지. 가끔은 국밥집 사장님이 해주던 조언을 되새기기도 했다. 자해료를 손질할 땐 칼보다 손이 먼저 기억해야 한다. 손끝으로 맛을 만든다는 걸 잊지 마라. 민재의 손은 붉게 부풀고 물집이 잡혔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레스토랑에 중요한 손님이 온다는 소식이 들렸다. 고급 와인을 수입하는 대기업의 대표가 VIP 룸을 예약했다는 것이었다. 모든 셰프들은 아침부터 긴장했다. 도윤은 더 날카로워졌고 철수는 모든 요리에 손을 댔다. 그날 오후 주문서 마지막 줄에 이상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옛날식 소고기 무구 가능한가요? 그건 이 레스토랑과는 어울리지 않는 요청이었다. 하지만 손님의 요청은 곧 절대의 명령이었다. 철수는 침묵 속에 고개를 들었다. 이거? 너 누가 할 수 있지? 모두가 숨을 죽였다. 도윤이 낮게 웃었다. 그런 건 요리라기보다 엄마 밥 하면 처음 요리와 하는 지금 엄마 밥이죠. 여기 셰프들 중에 그런 거 할 사람 없을 겁니다. 그 순간 민재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손을 들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주방 안은 정적이 흘렀다. 철수의 눈빛이 가늘게 떨렸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예, 어릴 때 어머니가 자주 해주셨고 국밥집에서 비슷한 국을 매일 끓였습니다. 좋아. 네. 실패하면 그날로 나가. 그건 경고가 아니라 계약이었다. 민재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숙인 채 재료 창고로 향했다. 무화대파, 국거리 소고기, 마늘, 그리고 멸치육수용 다시마와 말린 새우. 하나하나 손으로 고르고 냄새를 맡아 확인했다. 육수를 끓이고 물을 반듯하게 썰고 고기를 볶다가 진한 불향을 입히고 차분하게 끓였다. 어미의 손이 그냥 전에 처음에 끓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방은 조용해졌고 그를 쳐다보는 시선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다. 국물이 끓는 냄새는 어느새 주방 전체를 감싸 안았다. 그건 고급 레스토랑의 향이 아니라 누구나 어린 시절 어머니가 차려주던 저녁 식탁의 향기였다. 마침내 민재는 소고기 무국을 정갈한 도자기에 담아 VIP 룸으로 조심스럽게 옮겼다. 도윤은 여전히 비웃는 표정을 지었지만 철수는 말없이 그 과정을 지켜봤다. 잠시 후 룸 안에서 직원이 뛰어나왔다. 손님께서 셰프를 직접 뵙고 싶답니다. 도윤이 먼저 나서려다 멈춰대.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민재 셰프를요. 그 말에 주방은 얼어붙었다. 민재는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몸을 돌려 룸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조용히 웃으며 그를 맞았다. 일국,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해주시던 맛이에요. 고맙소. 그 말 한마디에 민재는 할 말을 잃었다. 단 한 그릇의 국으로 한 사람의 마음을 울린 것이다. 그날 밤 철수가 그에게 처음으로 말을 건넸다. 민재, 네? 셰프, 내일부터 내 자리 설거지가 아니라 보조 주방이다. 칼도 잡아. 그 순간 민재의 가슴 속에 무언가가 뜨겁게 타올랐다. 이건 단지 자리의 변화가 아니었다. 삶의 궤도가 바뀌는 소리였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평생 기다려온 첫 번째 기회였다. 청담동의 밤은 유난히 조용했다. 거리엔 형형색색의 넌이 흐드러졌지만 민재의 마음은 아직 어두운 주방 안에 온도에 머물러 있었다. 라비에르 주방 한편에 홀로 남아 칼을 닦던 그의 손끝은 아직도 조금 떨리고 있었다. 오늘은 단지 보조 주방으로 올라간 날일 뿐인데도 그의 내면엔 무언가 큰 것이 바뀐 듯한 기분이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설거지를 하며 손등에 물집이 잡히던 자신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국 한 그릇을 내놓았다는 사실이 현실감 없이 다가왔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묘한 건 주방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것이었다. 여전히 도윤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외의 몇몇 셰프들은 이제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거나 작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그것만으로도 민재에겐 큰 변화였다. 그날 밤 철수가 퇴근하며 말했다. 내일 아침엔 직접 재료 손질부터 배워 칼잡이는 손가락보다 머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짧은 한마디였지만 민재는 그 속에 담긴 무게를 느꼈다. 그는 곧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근처 마트에 들러 당근 한 봉지와 무, 대파를 샀다. 자취방으로 돌아온 그는 식탁 위에 재료를 꺼내놓고 칼을 들었다. 무의 결을 따라 최대한 얇게 썰어본다. 한 조각, 또 한 조각, 잘못 자르면 다시. 똑같은 재료로 수도 없이 반복하는 밤이었다. 잠은커녕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다. 손끝은 붓고 있었지만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이 순간이 어쩌면 자신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민재는 멈출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나고 민재는 주방에서 본격적으로 식자재를 손질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칼을 잡는 손엔 이제 제법 리듬이 생겼고 야채를 고르고 다듬는 눈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하지만 라비에르는 쉬운 곳이 아니었다. 경쟁은 치열했고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다. 한 번은 샐러드용 야채에서 물기를 덜 털었다가 도윤에게 눈앞에서 버려진 적도 있었다. 민재는 사과하고 다시 시작했지만 마음속엔 쓰디쓴 저절이 내려앉았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밤마다 식재료를 들고 집으로 가 연습을 거듭했고 쉬는 날이면 시장에 나가 직접 채소 장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맛과 상태에 대해 배웠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그는 스스로에게 시켰다. 자신이 언젠가 요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러던 중 주방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유명 미슐랭 잡지의 기자가 라비에르를 방문한다는 소식이었다. 이건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다. 다음 시즌에 별 등급 평가가 걸려 있었고 라비에르는 이번에 반드시 별을 얻어야 했다. 주방 전체가 살얼음판이 되었고 모두의 눈빛이 날카롭게 바뀌었다. 다음 철수 셰프는 특별 메뉴 몇 가지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각 부서는 더 정밀하게 움직였다. 민재 역시 이전보다 2배는 빠르게 움직이며 도윤과의 호흡도 억지로나마 맞춰가고 있었다. 어느 날 철수가 그를 따로 불렀다.
민재, 네가 직접 하나 쳐놔. 준비해봐. 메인 말고 사이드로. 난 나한테 말하기 전까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마. 그건 거의 기적 같은 제안이었다. 민재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부터 밤마다 새로운 고민이 시작됐다. 자신이 어떤 요리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떤 걸로 누군가의 입맛뿐 아니라 기억까지 건드릴 수 있을까? 그는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먹던 들기름 묻힌 고구마잎 나물을 떠올렸다. 평범하고 소박하지만 매번 밥도둑이 되었던 바로 그 반찬. 민재는 그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기 시작했다. 질 좋은 kok추 고구마잎을 데치고 간장 대신 직접 우린 표고버섯 간장을 쓰면 들기름도 참기름과 섞어 향을 높였다. 단출하지만 정성스런 그 한 접시는 점점 형태를 갖추어갔다. 평가 당일 기자가 도착한 시간은 생각보다 이른 오후였다. 모든 주방 스태프는 숨조차 쉬지 않는 듯 움직였고 민재도 칼끝 하나 흐트러지지 않도록 집중하고 있었다. 철수 셰프가 조심스레 민재의 요리를 접시에 옮겨 담았다. 작고 얇은 백제에 올려진 나물은 평범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결이 살아있고 향이 은은히 올라왔다. 기자는 첫 접시를 맛보고 난 후 민재의 나물에 젓가락을 가져갔다. 한 입, 그리고 정적. 아무 말도 없이 천천히 씹던 그는 눈을 감더니 작게 미소를 지었다. 이건 어디 시골 외할머니 집에서 먹던 맛인데요. 모두가 그 말에 숨을 멈췄다. 기자는 말을 이었다. 고급스러운 맛은 아니지만 아주 섬세하고 진심이 느껴집니다. 이건 누군가의 기억을 건드리는 요리예요. 그날 밤 철수는 민재에게 다가와 짧게 말했다. 오늘 너 잘했다. 단 4글자였지만 그것은 칭찬 이상의 무게를 지녔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였다. 그리고 혼자 주방 뒤편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낯선 도시, 낯선 레스토랑, 낯선 사람들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요리사에 가까워졌다는 걸 느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설거지만 하던 민재가 아니었다. 자신만의 맛을 가진 누군가의 추억을 불러일으킬 줄 아는 한 사람. 그것이 그의 첫 번째 진짜 요리였다. 봄이 오기 시작한 서울의 공기는 아직 싸늘했지만 민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라비에르의 주방에서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처럼 지나치는 수습생이 아니었다. 정식으로 주방 보조라 불릴 수 있었고 때때로 철수 셰프의 지시를 받아 작은 요리를 전담하기도 했다. 이름표에 보조 셰프라는 작은 글씨가 새겨진 날 민재는 명찰을 몇 번이나 쓸어보며 혼자 미소 지었다. 그건 오랜 시간 흘린 땀과 상처, 침묵 속에 피운 신뢰의 결실이었다. 하지만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였다. 철수 셰프는 다음 시즌 메뉴 개편을 준비하고 있었다. 경쟁 레스토랑들은 이미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섰고 라비에르도 이제 고급 한식의 경계를 넘어선 창의적인 도약이 필요했다. 그 과정에서 철수는 주방팀 전체에게 과제를 내주었다. 이번에는 각자 자신만의 요리 하나씩 만들어보자. 단순히 맛있는 요리가 아니라 너만의 이야기를 담아야 한다. 식재료는 제한 없다. 시간은 일주. 도윤조차 놀란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고 민재 역시 마음이 뛰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요리 숙제가 아니라 자신의 진심을 담아낼 기회였다. 요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자신의 삶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 민재는 밤늦게까지 방 안에 앉아 기억을 더듬었다. 그는 오래전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던 어머니를 떠올렸다. 거칠어진 손으로 자신에게 밥을 한 숟갈 떠주며 미소 지으시던 얼굴. 식욕이 없어도 꼭 먹으라며 끓여주시던 들깨미 역국의 향기. 민재는 그 맛을 잊지 못했다. 그건 단지 국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감각이었다. 따뜻한 국물 한 숟갈에 녹아있는 위로, 염려, 소망, 그리고 사랑. 민재는 그날부터 들깨미역국을 요리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미역국이 아닌 자신만의 기억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낸 국. 그는 국물에 생들깨를 갈아 넣고 들기름 대신 구운 들깨기름을 내어 진한 고소함을 만들었다. 미역은 짧게 데쳐 아삭한 식감을 남기고 국물은 낮은 온도에서 서서히 우려냈다. 그 과정은 요리라기보다 기도를 드리는 듯한 시간이었다. 주방은 점점 각자의 이야기를 품은 요리들로 가득 찼고
셰프들은 서로의 아이디어를 탐색하며 자극을 주고받았다. 도윤은 전통 장류를 바탕으로 한 돼지고기 발효 요리를 개발했고, 다른 셰프는 제주 바다의 재료를 활용한 찬압을 만들었다. 민재는 자신의 들깨미역국을 마무리하며 가장 중요한 것을 더했다. 그건 고명 하나가 아닌 편지였다. 그는 작은 종이에 조심스럽게 몇 줄을 써내려갔다. 이 국은 어머니의 마지막 식탁을 기억하며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국그릇 아래에 살짝 숨겼다. 평가날. 철수는 조용히 각자의 요리를 맛보며 질문을 던졌다. 왜 이 요리를 했나? 이건 네가 누구인지 말하고 있나? 민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국을 내밀었다. 철수는 국물 한 숟갈을 뜨고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으던 채 조용히 국그릇을 내려놓더니 국 밑에 숨어있던 쪽지를 발견했다. 몇 초간 눈이 머무른 뒤 그가 고개를 들었다. 이건 기억의 요리군. 짧은 한마디. 그 말은 다른 어떤 칭찬보다 묵직하게 들렸다. 그리고 이내 철수는 조용히 말했다. 이번 메뉴에 너의 국 넣겠다. 애어머니의 식탁이라는 이름으로 그 순간 민재의 가슴은 터질 듯 벅차올랐다. 작은 주방 구석. 국밥집에서 설거지를 하던 27의 청년은 이제 자신의 이름을 건 요리를 누군가의 접시에 담게 되었다. 그것은 단지 승진이나 인정을 넘어 자신의 삶 전체를 담아낸 결정체였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요리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 품는 일이며 그 마음은 기억을 불러내고 삶을 이어주는 것이라는 걸. 민재는 그날 밤 처음으로 철수 셰프와 나란히 퇴근하며 물었다. 셰프는 언제부터 요리가 삶이라고 느끼셨어요? 철수는 대답하지 않고 웃기만 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민재가 알고 싶었던 모든 답을 품고 있었다. 서울의 하늘은 초여름으로 접어들며 한층 더 높아졌다. 민재의 하루는 더 이상 어수선하거나 두렵지 않았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주방에 가고 싶었고 재료를 만지면 마음이 안정되다. 어느덧 그는 어머니의 식탁이라는 이름의 미역국으로 라비에르에서 단골 손님들의 이야깃거리가 되는 요리를 만들었고 식당의 중심에 서기 시작했다. 손님들은 단지 맛 때문이 아니라 그 따뜻한 국물에 담긴 이야기와 감정에 반응하고 있었다. 이 국 우리 엄마가 끓여주시던 거랑 비슷한데요. 그냥 국물인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누군가는 그런 말을 남기고 조용히 나가기도 했다. 민재는 그런 반응을 볼 때마다 자신이 정말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걸 실감했다. 하지만 그런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강민석이 다시 식당을 찾았다. 전보다 훨씬 말쑥한 차림과 자신감 있는 눈빛으로 주방 앞에서 민재를 찾았다. 민재씨, 잠깐 시간 좀 줄 수 있나? 민재는 앞치마를 벗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인근 카페에 마주 앉았고 커피잔에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민석이 말했다. 지금 서울 곳곳에 감정이 있는 한식을 모토로 한 새로운 브랜드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름은 마음상이라고 합니다. 민재씨 같은 요리사가 필요해요. 요리가 아니라 사람을 기억하게 하는 요리를 할 수 있는 사람. 민석은 말을 멈추고 작은 계약서를 꺼냈다. 헤드 셰프 자리입니다. 물론 여긴 라비에르고 철수 셰프 아래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죠. 하지만 세상에 나가려면 때론 낯선 땅을 밟아야 합니다. 민재는 조용히 계약서를 내려놓다 보았다. 숫자도 조건도 화려했지만 그보다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건 지금의 자리였다. 라비에르는 그를 키워준 곳이었고 철수는 말없이 그를 믿어준 사람이었다. 민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한참을 뒤척이다. 결국 주방으로 향했다. 깊은 밤 라비에르 주방의 불은 꺼져 있었지만 익숙한 그림자가 조용히 칼을 닦고 있었다. 철수였다. 민재는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철수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이 시간에 올 줄 알았다. 고민 중이겠지. 민재는 묻지 않았는데도 그는 알고 있었다. 철수는 잠시 뜸을 들이다 조용히 말을 이었다. 사람은 때로는 길을 가면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볼 줄도 알아야 한다. 하지만 머물러 있기 위해 멈추는 것과 더 멀리 가기 위해 숨 고르는 건 다르다. 네가 뭘 원하든
내 방식대로 가. 다만 두려워서 멈추는 건 그건 안 된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말은 칭찬도 아니고 허락도 아니었지만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믿음이 가득한 응원이기도 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정갈하게 준비한 들깨미 엽국을 마지막으로 주방에 올려두고 조용히 식당을 나섰다. 철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아무 말 없이 다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성장했다. 첫 매장은 연남동의 오래된 한옥을 개조해 만든 공간이었다. 작은 마당에는 사계절을 담은 식물이 심겨 있었고 실내는 어릴 적 시골집 부엌 같은 따뜻한 분위기로 꾸며졌다. 민재는 이곳에서 요리뿐 아니라 공간의 온도까지 책임지는 헤드셰프가 되었다. 그는 여전히 같은 재료를 썼지만 방식은 달랐다. 맛을 내기보다 이야기를 담았고 예쁘게 보이기보다 진심을 보여주었다. 손님들은 그 진심에 반응했다. SNS에는 마음상, 기억의만, 엄마밥 해시태그가 빠르게 늘었고 미디어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성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모자에 얼굴을 가렸지만 민재는 그녀의 눈을 보자마자 알아차렸다. 혜은이었다. 수년 전 국밥집에서 함께 일했던 그녀는 예전보다 조금 마르고 성숙해 보였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오빠, 잘 지냈어요? 민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가게 끝 조용한 자리에 마주 앉았고 혜우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틀리지 않았죠? 오빠는 반드시 요리할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민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길을 오기까지 함께했던 모든 이름 없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그 밤의 설거지, 피 맺히던 손끝, 철수 셰프의 짧은 고개 끄덕임, 어머니의 국물, 그리고 바로 지금 마주 앉은 그녀의 미소까지 민재는 조용히 대답했다. 맞아. 그 모든 게 없었으면 나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그날 밤 민재는 가게를 나서며 마당의 감나무를 올려다보았다. 초여름의 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그 틈 사이로 달이 떠 있었다. 처음 국밥집에 서빙 직원으로 들어갔던 그날의 밤도 이런 달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 그는 알고 있다. 어떤 꿈은 너무 늦기 전에 시작되어야 하고 어떤 기억은 요리로 되살릴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어쩌면 누군가의 아주 오래된 상처도 그 한 그릇의 따뜻한 국물로 조금쯤은 나아질 수 있다는 걸. 민재는 마음상에서의 나날이 깊어갈수록 요리에 대한 감각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도까지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어느새 연남동 골목의 그 작은 가게는 동네 사람들의 쉼터가 되었고 관광객보다는 단골 손님들이 더 많은 공간이 되었다. 점심시간에는 혼자 오는 노인들이 조용히 식사를 하고 저녁이면 퇴근한 직장인들이 말없이 국물 한 숟갈에 하루를 녹였다. 민재는 가게를 운영하며 깨달았다. 요리는 결국 말을 걸기 어려운 이들에게 가장 먼저 도착하는 인사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여전히 메뉴판 한켠에 작은 종이 편지를 붙여두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당신의 저녁에 닿기를 바랍니다. 그런 작은 말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그는 알았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가게 문이 조용히 열리고 백발이 성성한 남자가 천천히 들어왔다. 낡은 재킷, 손에는 바랜 모자 하나. 민재는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백 사장님이었다. 너무도 오랜 시간 동안 뵙지 못했던 그 얼굴, 여전히 굳은 손과 약간 굽은 어깨. 하지만 선한 눈빛은 그대로였다. 민재는 서둘러 다가가 인사를 올렸다. 사장님, 여긴 어떻게? 백 사장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요즘 여기 유명하다며 네가 만든 가게라고 하더군. 그는 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냄새 좋다. 너답다. 그 한마디에 민재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가 처음 국밥집에 들어갔던 날 아무도 묻지 않았던 그의 이름을 기억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백 사장이었다. 아무도 그의 꿈을 믿지 않을 때 그저 밥을 먹을 수 있는 일자리만으로도 충분했던 시절. 그 속에서도 조용히 국물 맛을 봐주던 사람. 민재는 그날 어머니의 식탁과 함께 자신이 새롭게 개발한 봄나물 밥상 한 상을 정성껏 차려드렸다. 한참을 천천히 식사를 마치고 백 사장은 조용히 말했다. 이 국물 아주 부드럽구나. 오래 끓였지만 가볍고
가볍지만 깊다. 그래, 네가 참 많이 컸구나. 민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이 어떤 평가보다도 원했던 인정을 받은 기분이었다. 어린 시절의 자신이 이 장면을 본다면 믿을 수 있었을까? 설거지를 하며 손등에 피가 나던 그 밤, 달아빠진 앞치마를 두르고 홀을 뛰던 그 날들 속에 이 순간이 있다는 걸 백 사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언젠가 네가 그 국밥집 자리 다시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냥 밥 한 끼로 누구든 편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말이지. 그 말은 가벼운 제안처럼 들렸지만 민재에겐 커다란 약속처럼 남았다. 그날 밤 민재는 오랜만에 성수동 골목을 찾았다. 오래된 간판은 사라지고 있었지만 벽엔 아직도 장국밥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그는 문을 조심스레 열고 안을 바라보았다. 먼지가 쌓인 테이블, 부서진 의자 몇 개, 그리고 한 구석엔 예전에 쓰던 국소티 여전히 놓여 있었다. 그 순간 눈물이 났다. 기쁨도 슬픔도 아닌 모든 것이 다 지나왔다는 안도에서 오는 눈물.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에서 오는 눈물. 며칠 뒤 마음상 입구에 작은 알림문이 붙었다. 6월부터 마음상 성수점이 문을 엽니다. 오래된 국밥집을 다시 따뜻한 식탁으로 복원합니다. 이름은 그대로 장국밥. 당신의 기억이 기다립니다. SNS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여기 진짜 가보고 싶어요. 예전에 이 골목에서 자랐는데 장국밥 다시 생긴다니 반갑네요. 민재 셰프, 당신 덕분에 제 삶도 조금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철수 셰프에게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그 골목, 잘 부탁한다. 거기도 누군가의 마음이 있을 테니까. 오픈 당일, 성수동 장국밥 앞에는 조용히 줄이 늘어섰다. 할머니, 대학생, 아이 손을 잡은 부모, 혼자 온 직장인까지 민재는 익숙한 앞치마를 다시 맸다. 그 앞치마는 낡았지만 그 안에 그는 더 이상 예전의 민재가 아니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지시에만 따르는 직원도 기회를 기다리던 수습생도 아니었다. 이제 그는 한 사람의 요리사로 삶을 회복시키는 맛을 가진 사람으로 한자리에 온기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거기 서 있었다. 첫 손님에게 국밥을 내밀며 민재는 조용히 말했다. 천천히 드세요. 뜨거우니까요. 그 말은 단순한 안내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래된 마음의 안부였고 그 자체로 한 그릇의 요리였다. 그 순간 민재는 알았다.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지든 이 한 그릇이 언제나 사람을 향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걸 누구나 인생의 갈림길에 서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길이 낯설고 두렵고 때로는 너무 늦었다고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말해줍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이 바로 시작해도 되는 순간이라고. 민재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것도 완벽한 환경을 갖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그릇의 국밥, 한 조각의 기억, 그리고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도 지켜낸 진심 하나로 결국 자신의 길을 만들어갔습니다. 그 길 끝에는 단지 성공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요리와 다시 살아난 온기가 있었죠. 우리는 모두 민재처럼 작고 흔한 시작점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진심으로, 얼마나 간절히 그 길을 걸을 수 있는가가 우리를 다르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따뜻함으로 남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이 고민의 밤을 지나고 있다면 민재의 한 걸음이 작은 용기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닙니다. 민재의 새로운 도전과 더 깊은 이야기들이 담긴 파트 2도 준비되어 있어요. 함께 계속 걸어가 보실래요? 다음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꼭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